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 첫날 경기부터 빅매치가 있었죠.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사실상 결승전.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전략 대결, 지략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맨시티가 3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워랭킹 1위와 2위가 붙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더 시시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죠. 물론 이 경기를 앞두고 배당이 1차전 승리 배당은 맨시티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어요. 왜냐면 추포모팅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이 그러면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거다. 서로 홈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그 어느 정도로 이기느냐가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생각보다 맨시티가 매우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역사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중요한 경기들에서 조금 이제 자충수를 두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실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투엘 감독에게 조금 설욕을 했다.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투엘 상대로 전체적인 그 공식 대회 기록 자체는 펩이 조금 더 앞서긴 해요. 맞대결 전적에서. 네. 근데 토너먼트에서는 항상 투엘이 한 번도 패한 적도 없고 심지어 실점조차 허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그 결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첼시와 맨시티의 대결이었는데 그때 좀 아픔을 좀 서력하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같은 날 열렸던 벤피카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이제 인터밀란이 원정팀이지만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 결과까지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의 1차전 경기 어떻게 맨시티가 크게 이겼고 또 홀란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맨시티는 최근에 즐겨 쓰는 3-2-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죠. 최전방에 홀란이었고 좌우 윙에 이제 그릴리시하고 베실바가 나섰고요. 귄도안하고 더브라이너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됐고 로드리하고 스톤스 더블 볼란테에 이제 백스리는 디아스 중심으로 아케와 이제 아칸지가 섰고 골문에 이제 에데르송 골키퍼가 있었는데 물론 평소에도 3-2-4-1을 쓰더라도 수피시엔 4-4-2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4-4-2 전형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톤스가 내려와서 포백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러면서 4-4-2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추포모팅이 나오지 못한 최전방에 누굴 세울까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토마스 뮬러가 아닌 그나브리를 선택을 했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 투엘 감독도 상대가 맨시티 원정이니까 조금 더 이제 역습 중심의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포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나브리의 속도를 살리는 그런 공격들을 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 선발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부상 변수가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작부터 홈팀이었던 그 맨시티가 슈팅 기회를 만들었어요. 일단 그 아케가 루즈볼을 패스를 준 거를 이제 더브라이너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홀란이 치고 들어가면서 다소 각도가 없는 곳이었지만 과감한 슈팅을 가져간 게 이제 골대로 넘어갔었고요. 7분경에는 베실바가 이 경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베실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실바가 이제 측면을 파고들다가 컷백을 준 거를 더브라이너가 특유의 크로스를 올렸고 이걸 이제 귄도안이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살짝 크로스가 높았기 때문에 골대를 이제 넘어가게 됐던 거였고요. 귄도안이 아주 헤더 능력이 강력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과정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저 위치에 홀란이 있었으면은 그랬으면 골이 되는 거죠. 홀란은 점프력이 워낙 좋으니까. 어찌됐거나 초반부터 이 맨시티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베실바와 더브라이너의 활약이 조금 좋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맨시티가 그러니까 수피시엔 4-4-2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인 건데 홀란이 거의 상대 골키퍼랑 경합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사우샘프턴전에 홀란의 평균 위치가 골키퍼랑 붙어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의 골 에어리어 안쪽에서 볼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골키퍼를 바로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키미가 이제 백패스 존모 골키퍼한테 줄 때 홀란이 또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가지고 존모와 이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였죠. 이번에는 그 귄도안이 패스 찔러준 거를 그릴리시가 이제 센스 있게 툭 내줬고 그릴리시 뒤에서 돌아가던 홀란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다소 슈팅 파워가 약하면서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거였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그릴리시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홀란에게 기회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언도 아예 공격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슈퍼모팅이 없다 보니까 상대 공격 진영까지 잘 가고도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장면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사네가 굉장히 이제 활발한 공격들을 펼쳤어요. 친정팀을 상대로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네가 측면 돌파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26분경에 바로 이제 아칸지를 제치고 골라인까지 가가지고 컵백을 준 거를 무시알라가 슈팅을 가져간데 여기서 사실 그 에데르손 골키퍼도 역동작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디아스가 발을 쭉 뻗으면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만큼은 이제 후벤 디아스가 왜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까지 받았던 그 최고의 수비수인지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이 슈팅을 기점으로 바이언이 조금 공세적으로 굉장히 나서면서 맨시티를 괴롭히고 있던 찰나에 도리어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게 됐었는데요. 원래 그 공격할 때 못 넣으면 역으로 그렇죠. 당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로드리가 측면으로 패스를 주고서 이제 베실바가 볼을 끌다가 패스를 주고 이제 스톤스에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서 베실바가 로드리한테 패스 준 거를 이걸 받은 로드리가 슈팅을 때리는 척 하면서 접는 동작으로 무시알라를 제치고 가서는 마치 손흥민 선수의 골을 그렇죠. 연상시키는 네.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골대 밖으로 감아 들어오는 구석 톱 코너를 노린 슈팅이다 보니까 뭐 로드리 선수에게 뭐 흔히 보이는 장면은 아니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하는 좀 깜짝 골이 나왔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바이에른이 오히려 이제 공세를 높이니까 또 그런 배후를 좀 노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네. 이제 역습 상황에서 좀 골을 넣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34분경에는 더브라이너의 크로스가 더리우트 맞고 붕 뜬 거를 존모 골키퍼의 단점이 신장이잖아요. 네. 높이에 있다 보니까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쳐낸 거를 귄도안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존모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을 들어 올려가지고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를 했었습니다. 존모의 단점과 장점이 모두 빛났는데 저도 이제 무너졌을 때는 존모 뭐지? 흔들렸는데 했더니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막아냈어요. 물론 뭐 가운데로 좀 쏠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존모의 대단한 선방으로 연달아 이제 골이 나올 수 있었던 위기를 넘겼던 바이에른이었어요. 예, 그 바이에른도 전반 막판에 이제 공세적으로 나섰고 여기서 이제 그 파바르의 패스를 받은 사네가 접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습니다. 네, 사네가 개인 능력을 또 한번 만들어봤던 장면인데 결과적으로 전반전은 이제 맨시티가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예, 뭐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좀 비등비등했어요. 뭐 점유율은 바이언이 55대 45로 더 앞섰고요. 다만 이제 그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좀 달랐던 거였죠. 바이언은 슈퍼모팅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슈팅이 4회밖에 되지 않았던 데 반해 이제 맨시티는 슈팅을 7회를 가져갔고 또 이제 빅찬스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에서도 맨시티가 0.81골로 바이언 0.28골에 크게 앞섰고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봐도 맨시티가 한 번 공격할 때 위협적으로 확 해서 그랬지 전반적으로는 도리어 바이언이 더 공격을 주도하는 장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공격 딱 했을 때 도리어 실점을 한 거였죠. 예, 요게 이제 큰 포인트였다.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맨시티가 날카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후반전에 이제 시작함께 끌려가는 바이에른이 좀 슈팅을 많이 시도해봤어요. 예,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네가 계속 이제 중거리 슈팅을 위협적으로 시도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먼저 그 46분경에 고레츠카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사네가 볼을 끌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제 에데르송이 팔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막아냈었고요. 49분경에 이번에 이제 무시알라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또 사네가 볼을 끌고 가다가 비슷한 공간에서 그대로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몸을 날려가지고 잘 선방을 해줬죠. 그리고 또다시 54분경에 이번엔 코망이 이제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서 패스를 준 거를 사네가 감찰을 했는데 이 역시 에데르송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네, 에데르송이 오랜만에 이름값을 하기도 했고 또 사네의 왼발 슈팅이 연달아 나왔는데 아마 맨시티 선수들이 사네의 왼발을 좀 잘 알고 있나 봐요. 잘 이제 코스를 읽으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1분 뒤에 이거는 이제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사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더리우트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아케가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걷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에데르송 골키퍼가 무게가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망이 헤딩 슈팅 갔을 때 골이 되는 듯 싶었는데 디아스가 헤딩을 이렇게 딱 걷어냈었죠. 연달아서 아케와 디아스 이 센터백 선수들이 뭐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좀 해줬다. 뭐 최근에 맨시티의 강점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이
맨시티도 다시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세적으로 나섰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그릴리시가 센스 있게 힐 패스를 준 거를 아케가 각도 없는 곳에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존모 골키퍼가 막았고요. 좀 허를 찔렀던 것 같아요. 좀 수비에 집중하던 아케가 이제 본인이 풀백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좀 시원한 슈팅을 때려보면서 이게 또 좀 분위기 반전, 흐름 반전을 끌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패스를 이제 조금 주고받다가 여기서 이제 더브라이너 특유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간 거를 이제 디아스가 수비 밀집 지역에서 가슴 트래핑에 이은 허를 찌르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진짜 골인 줄 알았는데 존머가 거의 지난 그 아스날 리버풀전에 램스데일 선방을 연상시키듯이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냈던 거였죠. 예, 디아스도 이제 수비수지만 감각적인 이제 트래핑에 의한 슈팅 기술까지 보여주면서 이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최고의 활약, 근래 들어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맨시티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68분경에 그 더브라이너가 볼을 쫓아가가지고 터치라인에서 그 살려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간 조금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68분경에 더브라이너가 빠지고 알바레스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좀 이른 시간 아직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였기 때문에 잘하고 있던 더브라이너가 빠진 것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몸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알바레스도 최근에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에 이제 대응해서 바이에른도 선수 교체를 바로 이제 가져갔어요. 네, 거의 동시간대에 무시알라를 빼고 마네를 넣으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공격에 힘을 실은 거죠. 마네가 포워드 속성이 강하니까.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무시알라가 그나마 볼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인데 그것마저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왔죠. 그리고 마네가 진짜 최근에 너무 안 좋은데요. 결국 맨시티의 추가골은 바이언의 자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파메카노가 볼을 끌다가 베실바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요. 여기서 또 베실바가 센스 있는 힐 패스를 찔러준 거를 혼란이 받아서 그대로 측면을 파고들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반대쪽으로 이제 돌아가던 베실바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전 이 과정이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점유하는 스타일의 맨시티가 사실 전방 압박을 통해 쇼트 카운터를 때렸는데 이 베실바가 끊어내고 또 본인이 돌아 들어가서 헤더까지 마무리한 것도 대단했고 또 혼란이 어떻게 보면 이런 괴물 같은 육중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크로스를 올린 것을 작은 베실바가 넣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골이었고 또 이제 우파메카노의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한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파메카노가 이 장면 이전에도 우물쭈물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여기서 대형 사고로 치게 된 거였죠. 게다가 이제 교체 카드가 나오자마자 이런 골이 나왔다는 것은 교체 카드의 성패까지도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75분경에 혼란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전진 패스를 줬고 알바레스가 귄도안과 박스 안에서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서는 굉장히 이거 진짜 슈팅 기술 자체가 센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석으로 잘 찼는데 이걸 존모 골키퍼가 또 몸을 날려서 막았죠. 사실 뭐 이제 존모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었고 이 알바레스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브라이너가 빠졌을 때 좀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알바레스의 능력도 좋다. 뭐 제2의 아구에로가 맞구나. 괜히 월드컵 위너가 아니다. 그리고 이 슈팅은 약간 조금 아구에로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구에로 느낌이 나는 문전에서의 좀 약간 송곳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맨시티가 쐐기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76분경에 알바레스가 이제 대각선 크로스를 올린 거를 스톤스가 헤딩으로 떨고 줬고 이를 골문 안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혼란이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슬라이딩 슈팅 자체도 좋았고 또 전환해줬던 알바레스의 패스도 좋았고 또 공격에 가담해서 헤더 어시스트까지 한 스톤스까지 맨시티는 정말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3대0이 됐기 때문에 거의 넉다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0분경에 바이언은 그 알폰소 데이비스하고 이제 그나브리를 빼고 칸셀러하고 밀러를 넣었는데요. 뭐 사실상 승패가 기우다 보니까 바이언은 이 교체 카드도 딱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제 맨시티가 이후에도 공세를 그치지 않았었는데요. 그 82분경에 그릴리시가 볼을 끌고 쭉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알바레스가 강력한 주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87분경에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알바레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알바레스가 키가 좋아요. 킥이. 올린 거를 로드리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역시 존모 골키퍼가 거의 진짜 골대 들어가는 듯 싶었던 거를 축 쳐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4대0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경기 막판에 있었는데 역시나 존모가
구해냈다. 네, 그나마 구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존모가 후방 빌드업에서 조금 불안한 장면들 보이긴 했지만요. 뭐 이 경기 그 내용 자체는 물론 뭐 점유율은 바이언이 가져가긴 했지만요. 뭐 공격에서의 효율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맨시티가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기대 득점 값을 보더라도 맨시티가 1.9골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0.8골이니까 예. 맨시티가 더 많은 골을 넣을 만한 경기였고 슈팅 수도 17대 12, 유효 슈팅도 9대 4였으니까 맨시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펩시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표상으로는 앞섰는데 네. 골을 못 넣고 점유율은 앞섰는데 네. 슈팅이 많이 안 나오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은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점유율이 44.6%였는데 이게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맨시티가 홈에서 기록한 역대 최저 점유율입니다. 네, 하지만 결과는 3대0 승리. 게다가 네. 이제 투엘 감독을 상대로 이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4-4-2 전형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4-4-2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로드리마저도 많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격에 가담할 때는 결국 그것도 중요한 선제골을 넣기도 했는데 예. 이 경기 그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좀 펩시티답지 않은 모습이죠. 예. 중앙에서의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들보다는 측면 위주로 플레이들을 가져갔고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원래 펩시티는 중앙 공격 비율이 거의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는 24%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철학, 뭐 이런 생각, 뭐 이상주의자로서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떠나서 철저하게 이기기 위한 축구를 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행보들이 점점 더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란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혼란은 속공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또 이제 압박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부딪혀주는 거에 강점이 있으니까 거기서의 상대 실수들을 유발하는 형태를 이번 경기에서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오히려 아스날과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축구를 맨시티가 해오면서 또 결과를 얻어왔던 게 네. 이번 경기도 연장선상으로 지금 벌어졌다. 네. 이 경기에서 일단 그 맨시티가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승리가 18회였는데요. 예. 이게 그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최다 수치인 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이 턴오버 있잖아요. 그 예.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공격 진영에서 예. 그거 자체도 15회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딱 그 3경기 18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제 스키를 타다가 다친 노이어의 이탈로 인한 후방 빌드업에 좀 밀도가 떨어진 것. 그리고 사실 어린 선수잖아요. 아직 더리우트라든지 우파메카노 이런 센터백 라인들의 경험 문제들이 좀 이제 공략당한 게 아니냐. 특히 더리우트가 이 경기에서 실수가 많았고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혼란이라던가 특히 이제 베실바가 압박에 있어서 거의 공수를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이언이 공격할 때 이 실점을 했어요. 예. 이 실점이 전부 다 바이언이 공격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공격을 했지만 도리어 거기서 가로채면서 바로 속공으로 골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맨시티가 네. 경기를 좀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맨시티가 좀 이길만 했고 좀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경기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최우수 선수는 베실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베실바가 경합 승리도 최다였고요. 태클도 8회. 예. 태클을 8회나 했고 경합 승리 12회도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예. 심지어 거기다가 찬스 메이킹도 3회로 최다였고 드리블 돌파도 3회로 최다였고 또 소유권 획득도 6회를 하고 상대 박스 진영에서 볼터치도 6회를 가져가고 그리고 1골 1도움을 올린 거죠. 예, 엄청난 활약, 뭐 판타스틱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한때는 뭐 베실바가 좀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남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예. 떠나선 안 되는 선수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홀란도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 대회 45골,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30골이잖아요. 예. 예, 공식 대회 45골 넣었는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로는 역대 단일 시즌 공식 대회 최다골이래요. 아, 결국은 이제 프리미어 리거로서 역사를 또 만든 그 기록이고, 예. 우리가 이제 호날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들에 대해서 좀 호날두가 아니겠느냐 했지만, 호날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득점이 터진 건 네. 레알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그가 45골이 최다골이라는 거에 전 좀 놀랐어요. 예.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리그에 물론 뭐 굉장히 좋은 공격수들이 많았지만은 메날두급이라던가
레반도프스키급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이제 역사적인 시즌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혼란이 프리미어리가 왔고 이제 혼란이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즌 종료까지 10경기 이상 남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 반니셀리와 살라의 기록을 넘은 것을 넘어서 50골 충분히 가고 60골까지 노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60골 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혼란은 이 경기 1골 1도움에 힘입어서 마침내 이전까지는 바이에른 상대로 전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7전 전패였는데 도르트문트 소속을 하지만은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혼란은 잘했었다. 혼란은 거기가 5골 넣으면서 선전을 했었는데 도르트문트가 패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맨시티 와가지고 처음으로 바이에른한테 승리하면서 한을 풀었습니다. 예, 뭐 혼란도 맨시티에 잘 왔고 맨시티도 혼란을 잘 영입했던 이 결과가 이번 예. 경기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저는 뭐 그 외에도 디아스라던가 스톤스라던가 그릴리시라던가 또 덕백까지도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경기 승리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식 MVP는 이제 스톤스가 차지했는데 뭐 수비도 잘했고 또 헤더 어시스트도 하는 등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하는 네. 부분들도 높이 평가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시바, 그 다음에 디아스, 그 다음에 로드리. 근데 이 많은 선수들이 잘했다는 건 결국에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운영을 잘했고 네. 이제는 챔스의 악몽 좀 이제 많이 잊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네. 느낌이지만 물론 챔피언스 리그는 몰라요. 네. 1차전에 3대0이 나와도 2차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묘미인데 이제 뭐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일정 맨시티가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다가 FA컵도 있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바이에른하고 1차전에서 3대0 대승이면은 저는 어지간하면 2차전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바이에른이 그 추포모팅의 그 공백이 크긴 했지만요. 추포모팅이 그 2차전에 돌아올 예정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포모팅이 레반도프스키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4골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그 레반도프스키급이라면 몰라도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상 이거는 준결승 진출팀은 결정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레스터 시티전이 있고 바이에른하고의 2차전, FA컵 4강전도 조금은 그래도 상대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니까 완전 최종회로 나올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사실 맨시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 있을 아스널과의 1위 결정전이죠. 예, 결국에는 지금 맨시티가 카라바오컵은 이제 놓쳤지만 이 세계대회 우승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챔스 4강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했고 FA컵 결승도 대진상으로는 유리하고 네. 리그 우승 경쟁도 아스널이 분명히 유리하지만 이 경기를 또 이긴다면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은 자력으로 또 가능해요, 맨시티가. 그렇죠. 예. 게다가 아스날에 남은 일정도 강팀들과의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막판 이 스포츠가 대단한데요. 과연 맨시티 가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사상 첫 챔스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트로피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디테일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